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2026년 4월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바로 그 거대한 변화가 드디어 디지털 금융 세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 이게 바로 오늘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을 보세요. 정말 혼란스럽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정글 같았던 익명 암호화폐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주 질서정연하고 투명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된 거죠. 오늘 그 모든 과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지 그 결과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유럽연합의 청사진, 그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또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의 진짜 속내는 뭐였는지 그 비전도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스템을 떠받드는 기둥들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궁극의 입장권은 과연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새로운 금융시대. 일단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유럽에서는 이제 익명 암호화폐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냥 규제가 좀 강화된 수준이 아니라 판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 거대한 변화의 기폭제가 된 건 바로 2026년 4월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에 돈줄을 쥐고 있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죠. 이제부터 암호화폐 감독은 유럽증권시장감독청, 바로 ESMA가 전담한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까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각 나라마다 감독 기준이 다 제각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파리에 있는 이 ESMA라는 단 하나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모든 걸 통제하게 된 거죠. 마치 흩어져 있던 군대들이 하나의 총사령부 아래로 모인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가장 먼저 사라진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라이센스 쇼핑이라는 꼼수입니다. 예전에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어디가 구제가 제일 약한가, 어디가 제일 만만한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제일 허술한 나라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유럽 전역에서 장사를 했죠. 이게 바로 바닥을 향한 경쟁이었는데 이젠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된 겁니다. 유럽연합 어디서든 똑같은 아주 빡빡하고 통일된 규칙이 적용되니까요. 이건 그냥 법조항 몇 개 바꾼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의 판을 갈아엎은 거대한 설계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변화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났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정말 수년에 걸쳐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청사진에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비밀스러운 청사진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청사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무슨 빌딩 짓는 설계도 같지 않나요?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던 이 혼란스러운 시장을 말이죠. 모든 톱니바퀴가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야생마 같던 디지털 자산들을 길들여서 통제 가능한 금융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었던 거죠. 이 설계도의 진짜 무서운 점은 각 단계가 정말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단계. 일단 우리가 원하는 그림의 비트코인은 없다. 이렇게 선을 딱 긋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자산은 우리 시스템에 끼워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빈자리에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디지털 유로라는 기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미카라는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민간 암호화폐들이 따라야 할 단 하나의 규칙을 제시하죠. 이 선 넘지 마 하고요. 네 번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규칙을 아주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ESMA라는 감독기관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 이 모든 시스템의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바로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고객 신원 확인, KYC를 의무화해서 모든 거래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5단계로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유럽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미국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유럽은요,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경기장부터 완벽하게 짓고 규칙도 다 정해놓고 심판까지 배치한 다음에 자, 이제 들어와서 뛰어! 하는 방식이에요. 먼저 시스템을 만들고 시장을 그 안에 끼워 맞추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어땠죠? 선수들한테 일단 알아서들 놀아봐 하고 풀어준 다음에 시장이 막 커지고 사고가 터지니까 그때서야 잠깐만 이 규칙을 적용해야 하나 저 규칙을 적용해야 하나 하면서 법정에서 싸우는 아주 사후대응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유럽은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힘든 길을 갔을까요? 도대체 왜? 이 거대한 설계를 한 사람들의 진짜 속내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설계자의 진짜 비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이 사람,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녀가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그냥 한 개인의 불평불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지금의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비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이 설계의 핵심 철학이 담겨 있었던 거죠. 라가르드 총재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건 비트코인은 나빠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비트코인에는 이게 없어 였습니다. 그럼 그 이게 뭘까요? 바로 중앙은행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 안정적인 가격, 국가의 통제력,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주체.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였죠. 2021년에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고 거기서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도 결국엔 우리가 이 모든 걸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결과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들이죠. 제가 바로 작년 2025년 10월과 올해 3월 보고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금융은 KYC, 즉 신원 확인을 기반으로 하는 신뢰 운영 체제로 재편될 것이고 각 디지털 자산은 명확한 기능별로 역할이 나뉠 거라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때의 분석이 정확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건 그냥 일관된 하나의 흐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낡은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 폐허 위에 과연 어떤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을까요? 이 새로운 금융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세계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혼란스럽던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에 아주 명확한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시장이 완벽하게 재정비됐어요. 각자 맡은 역할이 분명하게 나뉜 거죠. 비유하자면 모든 다 파는 난장판 시장이 아니라 여긴 정육점, 여긴 채소가게, 여긴 생선가게 이렇게 구획이 딱딱 나뉜 잘 정돈된 도시처럼 바뀐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새로운 질서의 새 기둥이죠. 첫 번째 기둥은 결제입니다. 이건 서클이 발행하는 USDC처럼 유럽의 미카 법을 완벽하게 따르는 규제 받는 디지털 현금이 담당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투자예요. 이건 캔톤 네트워크처럼 거대 금융기관들이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사용하는 허가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맡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원입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모든 참여자가 진짜 사람인지 로봇은 아닌지 범죄자는 아닌지를 검증하는 역할이죠. 바로 이 역할을 파이의 KAS 같은 프로토콜이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원 확인이라는 기반 없이는 앞에 두 기둥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판에서 웃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서클처럼 규제에 재빠르게 적응해서 공인 디지털 현금 자리를 꿰찬 기업들. 둘째, 캔톤 네트워크처럼 기관들의 놀이터가 되어준 허가형 네트워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승자는 바로 파이의 KAS처럼 이미 수천만 명의 검증된 진짜 사람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걸 다른 기업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대한 신원 확인 시스템들입니다. 물론 바뀐 규칙에 잘 적응한 기존의 대형 거래소들도 당연히 승자 그룹에 포함되겠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완벽하게 새로 짜인 금융 시스템, 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세계로 들어가는 궁극의 입장권. 과연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 그림에 있습니다. 유럽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자금 이동 규정이라는 아주 거대한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걸러내듯이 신원이 확인된 깨끗한 자산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자산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겁니다. 익명 코인들은 이 필터를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모조리 걸러져서 차단되죠. 오직 투명하고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 추적이 가능한 자산만이 이 필터를 통과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알던 KYC, 고객 신원 확인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귀찮지만 해야 하는 거 정도의 형식적인 절차였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새로운 유럽 금융 시스템에서 KYC는 뭐랄까 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여건 같은 거예요. 이 여건이 없으면 아예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아니, 여건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헌법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또 무섭도록 명확합니다. 당신의 신원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럼 당신의 자산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끝이에요. 이 새로운 금융이라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겁니다. 마치 전기가 끊긴 것처럼 금융 네트워크에서 그냥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는 거죠. 자, 이 모든 걸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고 허락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이 새로운 금융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과연 뭘까요? 어떤 비싼 코인이나 토큰일까요? 아니면 바로 시스템이 인정한 나 자신, 즉 검증된 나의 신원, 그 자체가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